크로스오버 투 자연의 탐색 소리의 특성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다양한 감각을 먼저 한번 살펴보게 되면 보통 대표적으로 6개의 감각, 육감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지난주까지 살펴본 빛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아마도 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시각이 될 것이고요. 오늘 이야기하게 되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귀를 통해서 듣게 되는 청각이 될 거예요. 그 외에도 귀를 통해서 우리가 균형 감각을 잡는다거나 아니면 가속도나 중력 같은 것을 느끼기도 하고요. 코나 입속의 혀 같은 경우는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냄새나 맛을 보기도 하고, 피부를 통해서는 여러 가지 촉감이라든지 아니면 온도 같은 것들을 감지할 수가 있겠죠. 오늘 생각해 볼 부분은 이제 소리가 되는데, 과연 이 소리의 본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공기의 진동이죠. 그래서 공기 분자들의 어떤 주기적인 운동 또는 압력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걸 텐데, 이 그림을 한번 보면, 소리 국제가 저렇게 진동을 하게 되면은 그 주변에 있는 공기를 밀어주거나 이제 당겨줘가지고 압력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저런 상태가 옆으로 퍼져나가는 이제 이런 과정이 이제 소리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소리라고 하는 것은 빛하고 다르게 전파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질이 필요한 것이고요. 형태는 공기나 물 속에서 소리가 전파되는 것처럼 전파 방향과 진동 방향이 같은 이제 종파의 경우도 있고, 기타 줄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처럼 횡파의 형태로 진동을 하지만, 우리 귀로 이제 들어오는 것은 공기를 통해서 오니까 이제 소리는 종파예요, 이렇게 이해해도 굉장히 크게 틀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파의 성격으로 보면은 빛은 전자기파예요라고 하면 배음되는 개념으로, 소리는 역학적인 탄성파예요. 그래서 어코스틱 웨이브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이것은 소리의 그 전파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그림인데요. 위에 있는 그 점이 막 찍혀있는 저런 그림이 바로 공기 분자의 이제 흐름을 본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하면, 위에 있는 박스의 왼쪽에 있는 그 빨간색 판들이 좌우로 흔들리고 있죠. 그것이 이제 스피커의 어떤 울림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런 스피커가 저렇게 움직이면서 공기를 밀어주기도 하고 당겨주기도 할 텐데, 밀 때는 압력이 높은 부분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당길 때는 압력이 낮은 부분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압력의 상태는 아래에 있는 그래프에 이제 표시가 되는데, 저 파동이 오른쪽으로 전달되는 그 속도를 보게 되면 왼쪽 오른쪽이 속도가 비슷하죠. 그런데 흔들어주는 그 진동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흔들어주느냐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왼쪽은 천천히 흔들어주고 있고 오른쪽은 빨리 흔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파 속도가 비슷한 경우에 저렇게 천천히 흔들어주는 경우에는 파장이 길어지게 되고요. 빨리 흔들어주게 되면 파장이 짧아지게 되는 저런 특성을 볼 수가 있다. 자, 그럼 정지 상태에서 다시 그 곡선을 한번 봅시다. 이것은 실제 공기의 진동 모양을 보이는 게 아니라 공기가 진동하는 과정에서 그 위치마다의 어떤 압력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저것이 위로 올라간 경우는 압력이 높은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내려간 경우는 압력이 낮은 경우를 이야기할 텐데, 저 높낮이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진동을 크게 한다는 얘기고, 소리는 이제 크게 들리겠죠. 그리고 저 시간이 진동하는 시간이 빠르게 진동합니다. 그래서 진동수가 빠르다는 것, 그것은 이제 주기가 짧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진동수가 빠르거나 또는 주기가 짧게 되면은 소리는 높은 소리로 들리게 될 거예요. 소리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이것 파동이다 보니까 진동수 또는 주파수라고 하는 걸 갖게 될 텐데, 사람은 대략 1초에 20번 진동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 2만 번 진동하는 정도까지 이렇게 높은 소리까지 들을 수가 있는데, 닭이나 개구리나 코끼리는 사람보다는 이제 그렇게 듣는 능력이 뛰어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애들은 강아지는 사람의 거의 2배 이상 듣게 되는데, 이런 능력은 높은 소리를 잘 듣나요? 라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소리에 대한 해상력이 뛰어나요? 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물론 사람보다 작은 소리도 더 잘 듣는 이런 능력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보면은 방 안에 이렇게 앉아있다 보면 우리 귀에는 안 들리는데 얘네들은 문 밖에 저 멀리서 오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발자국 소리를 알아듣고 그냥 콩콩콩 뛰면서 반가워하는 이런 모습들을 가끔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정말 우리가 못 듣는 그런 소리를 듣는 애들이다. 자, 그 다음에 박쥐나 돌고래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도 더 높은 이제 주파수 대역을 듣게 되는데요. 얘네들은 그 소리를 듣는다기보다는 그런 어떤 초음파를 이용해서 주변을 보는 애들이죠. 그래서 박쥐 같은 경우는 사냥을 할 때 먹잇감이 어디 있나요? 이런 것도 파악을 하고 빠르게 비행을 하면서 주변에 장애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소리를 이용해서 그 소리를 발산을 해가지고 그것들이 그 장애물에 반사돼서 돌아오는 메아리, 에코를 듣고 이제 그것을 이제 파악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돌고래도 마찬가지로 물속에서 저런 소리를 내가지고 물고기나 아니면 주변 어떤 장애물에 반사돼서 오는 그런 소리를 듣고 이제 주변 상황을 파악하는 애들이어서 소리를 이용하는 방식이 우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저런 정도의 가청 주파수 범위를 가지고 있는데, 소리의 가장 기본적인 특색이라고 하면은 아마도 그 음의 높이가 어느 정도인가요? 라는 부분하고 그게 어떤 소리인가요?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바로 그런 음의 높이, 피치와 관련된 것은 진동수 또는 주파수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 그 소리의 특색, 그러니까 소리의 음색이라고 하는 건 무엇으로 결정되나요? 라고 하면 파의 모양, 웨이브 폼이라고도 하고 웨이브 쉐입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으로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다 같은 주파수, 그러니까 같은 높이의 음을 들을 텐데 파형이 다른 소리들을 들어볼 거예요. 자,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먼저 사인 웨이브, 저는 동글동글한 파죠. 이걸 한번 들어보자. 자, 다음은 삼각파, 다음은 사각형 모양의 파, 다음은 통날 모양의 파, 다음은 펄스가 그냥 그 빈도로 울려줘요. 자, 어떤가요? 파형이 다르면 다른 음색으로 들리죠. 근데 이 모든 음들이 같은 주파수이기 때문에 음 높이는 같은 높이로 들렸을 거예요. 자, 바로 이런 현상 때문에 우리가 악기의 음색을 보게 되면 바이올린, 트럼펫, 플루트, 오보에 이런 각각 다른 악기들이 왜 다른 소리를 내나요? 라고 하면 그 악기들이 내는 소리의 파형, 파의 모양, 웨이브 폼을 보게 되면은 저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다 다른 모양이라는 것이죠.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혀는 활로 이렇게 지지 긁어서 내는 소리다 보니까 저렇게 파형이 쭈글쭈글쭈글해요. 사람 목소리로 치면 좀 허스키한 목소리 같은 거라고 보면 될까요? 반면에 이제 트럼펫이나 플룻이나 오보에 같은 경우는 관에서의 공명을 이용하기 때문에 좀 파형이 매끈하죠. 저 중에서도 이제 오보에 같은 경우가 좀 특징적인데요. 주기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진동수가 다 같으니까 같은 음인데, 오보에는 저 T라고 표시된 한 주기 내에 배수가 되는 주기들이 마구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배음 진동들이 섞였을 때는 또 굉장히 특이한 소리가 나는데요. 바로 이런 소리가 난다는 것이죠. 먼저 440Hz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 소리에다가 2배 진동수인 소리 들을 거예요. 880. 한 옥타브 높죠? 같은 음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섞어서 한번 들어보자. 어쩐지 오보의 소리 좀 비슷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저 합쳐져 있는 파형이 저게 그려져 있는데, 오보에처럼 전체 주기에서 안에 또 조그만 주기가 저렇게 반 주기로 포함되어 있는 저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악기들은 특히 이제 공명을 하거나 또는 현을 울려서 하는 그런 정상파 진동을 하는 그런 악기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다양한 배음 진동들이 포함된 그런 소리들이 나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소리의 기본적인 그 특성은 이제 파동적 현상으로부터 나올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빛과 비슷하게 뭐 간접, 회절, 분산, 감쇄, 뭐 반사, 불절, 그리고 공명 현상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일어나게 되고요. 뭐 또 빛에 비해서는 전파 속도가 상당히 느리죠. 그래서 자동차나 오토바이 정도의 속도만으로도 뭐 도플러 효과 같은 것까지도 이제 일어나고, 그 인위적으로 뭐 초음속 제트기나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면 충격파 같은 것들도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먼저 이제 간섭부터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이제 같은 진동수의 소리가 간섭이 일어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동수가 같은 거예요. 그리고 파형도 같은 이제 두 개의 똑같은 파가 간섭이 일어나는 건데요. 지금 그림을 보면 이제 하나의 파동처럼 보이지만 사실 두 개가 겹쳐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위상을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서 저렇게 위상에 따라서 이제 위치가 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렇게 이제 겹쳐 있는데요. 이때 두 파동을 더하게 되면은 저렇게 정확히 두 배의 진폭이 되는 간섭된 파가 만들어져요. 자, 이 경우는 똑같은 소리를 내는 두 개의 소리를 합쳐서 두 배로 큰 소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고, 이런 경우를 보강 간섭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위상이 조금씩 흐트러져요. 그렇게 되면 합쳐진 파의 진폭이 아까 두 배, 최대값으로 하면 그보다 작아지게 되죠. 여기서 점점 위상을 더 바꿔보자. 이렇게 해서 위상이 반대가 되면 이런 식으로 합쳐진 게 까만색 파동인데요. 위상이 반대에 가까워지니까 진동을 거의 안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소리가 아주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 두 개의 위상을 정확히 반대로 딱 맞추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서처럼 전혀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소멸 간섭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이런 소멸 간섭 현상은 어디에 이용할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바로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의 원리가 이런 소멸 간섭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저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쓰고 있어요. 근데 주변에서 막 자금이 나요. 어떤 자금인가 하면, 뭐 잔디밭에 앉아서 햇빛이 따뜻한데 거기서 이제 책을 좀 읽으려고 했더니 옆에서 잔디를 막 깎는 거죠. 윙 하는 그런 자금 소리가 나겠죠. 그럼 그 자금 소리가 저 아래에 있는 그래프에서 파란색 자금이다 라고 하면, 그런 자금을 저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에 있는 마이크가 감지를 해요. 그러면 그 잡음은 우리가 가령 헤드폰을 쓰고 MP3를 노래를 들어요 라고 하면 MP3의 소리하고는 다른 소리잖아요. 마이크로 감지한 소리니까. 그래서 마이크로 감지한 소리하고 정확히 똑같은 크기의 똑같은 파형을 갖지만 위상만 반대인 저 보라색과 같은 파형을 안티노이즈 시그널이라고 하는데, 저것을 만들어가지고 스피커로 내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귀에서는 바깥에서 들리는 잡음하고 스피커로 나오는 안티노이즈 시그널이 소멸 간섭을 일으켜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게 되는 그런 효과가 일어나겠죠. 자, 그래서 이 원리를 생각하면, 그렇죠.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의 경우에는 그 장기깎이 기계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비행기를 탔을 때 엔진 소리가 계속 슉 나는데 그런 계속 규칙적으로 일정하게 나는 그런 잡음일 경우에는 아주 효과적으로 제거를 해줄 수 있겠죠. 하지만 뭐 갑자기 번개가 꽝 하고 쳤다든지, 뭐 어디선가 나타난 친구가 막 말을 걸면서 뭐 등을 툭툭 두들겼다든지 뭐 이럴 때 나오는 잡음은 쉽게 제거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실험을 해보면 좋겠죠. 자, 다음은 서로 진동수가 다른 소리 간의 간섭인데요. 진동수 차이가 아주 많이 나게 되면은 완전히 다른 소리로 들리거나, 아니면 배음인 경우에는 아까 들었던 것처럼 이제 음색이 좀 변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진동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파동끼리의 간섭이에요. 이 경우에는 맥놀이라고 하는, 비트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런 소리죠. 자, 간섭이 일어나지 않은 소리. 근데 이 소리에다가 비슷한 주파수를 간섭을 시키면 이렇게 우는 소리가 나요. 이건 주파수 차이가 더 많이 나는 건데요. 이런 것을 이제 비트라고 하고 맥놀이라고 하는데, 얼만큼 우나요라는 것이 굉장히 계산하기가 쉬워요. 바로 간섭된 두 파의 주파수 차이만큼 맥놀이가 일어난다. 뭐 다시 얘기하면 100Hz와 101Hz, 1Hz 차이 나는 두 개의 소리를 섞게 되면은 1초에 한 번씩 울어요. 100Hz와 110Hz를 섞었어요. 그럼 1초에 10번씩 울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 나는 만큼을 1초 동안 이렇게 우 하고 운다는 것이죠. 자, 이런 현상도 우리가 흔히 경험을 해봤는데요. 뭐 대표적인 경우가 성덕대왕 신전 같은 경우가 있겠죠. 맥놀이가 많이 일어나죠. 종이 워낙 크다 보니까 하나의 주파수만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의 부위별로 뭐 비슷하지만 다른 주파수의 소리들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소리들이 간섭을 일으켰을 때 저런 오묘한 이제 맥놀이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맥놀이 현상은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로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현상이에요. 기타줄을 맞출 때 쓰는 건데요. 보통 우리가 기타줄을 맞춘다고 하면 보통은 5번째 줄을 기준으로 해서 맞출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 같은 음이 되면 줄이 맞았구나. 그래서 화음을 쳐보면 화음이 잘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하모닉 줄을 이용해서 맞춘다고 하는 것은, 보통의 기타줄이 이 소리를 냈을 때 절반이 되는 위치 손가락을 딱 대고 치게 되면 한 옥타브가 높은 소리가 나요. 근데 이 꼭 누른 게 아니라 살짝 된 거예요. 이건 왜 그렇게 되냐면, 그냥 쳤을 때는 줄이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반파장으로 하는 스탠딩 웨이브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손가락을 여기 대게 되면 손가락이 닿은 위치는 줄이 진동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새로운 마디, 노드가 돼서 아래 위로 이렇게 진동하는, 그러니까 반파장으로 줄거든 스탠딩 웨이브가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럼 처음에 스탠딩 웨이브보다 파장은 반으로 줄고 진동수는 두 배가 되니까 한 옥타브 높은 소리가 나겠죠. 한 옥타브 높은 소리가 나죠. 이런 현상들은 절반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3분의 2 위치에서도 일어나게 돼요. 이때 미라레 솔시미라고 하는 가기 때문에 약간 눈물이 일어나네요. 자, 이런 각각 한 옥타브씩 차이를 갖는 이런 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줄을 맞춥니까? 두 번째 줄을 이거랑 틀려보죠. 낮아졌어요. 두 개를 한번 같이 쳐볼까요? 맥놀이가 엄청 많이 일어나죠? 줄의 진동수 차이가 많이 나니까. 진동수 차이만큼 1초 동안 일어나는 맥놀이 수가 결정되잖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줄을 맞았고 두 번째 줄이 안 맞은 것이니까 맥놀이가 안 일어나도록 두 번째 줄을 조절하면 되겠죠. 맥놀이가 점점 줄어들죠? 자, 이 정도에 맞은 것 같아요. 자, 튜너 한번 볼까요? 잘 맞고 있네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거 튜너 보고 맞추지 뭐하러 이렇게 맞춰요? 그러게요. 옛날에는 스마트폰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나 A음이 나오는 PD 같은 거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또 불러보고 거기에 맞춰서 5개씩 이렇게 맞춰봤는데, 5번째 카메라 기준으로 맞추게 되면 사람 귀를 듣고 음높이만 해가지고 맞춰야 되는데, 보통 사람 귀는 한 민감한 사람은 3, 4Hz 정도까지, 뭐 보통 사람들은 10Hz 정도까지 차이가 날 때 잘 구분을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맥놀이 현상은 어때요? 10Hz 정도 차이가 나면 1초에 10번이나 하는 게 흔들리니까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귀를 정확하게 튜닝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이런 스마트폰 앱 같은 걸 이용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정확할 거예요. 자,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소리와 관련된 또 다른 현상을 한번 봅시다. 주파수 의존성에 의한 현상으로서는 분산과 감쇄에 의한 파형의 왜곡이라는 현상이 있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주파수 의존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에 따라서 다른 특성을 보이는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해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소리가 있는데 이것이 전파되는 속도가 진동수가 빠르면은 느리게 전파가 되고 진동수가 느린 소리들은 빠르게 전파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런 진동수가 빠르고 느린 소리들이 섞여 있는 어떤 소리가 있었는데 전파되는 과정에서는 어때요? 주파수별로 속도가 다르니까 점점 퍼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 천둥 번개를 맞아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이렇게 몸으로 맞았다는 게 아니라 집에 있는데 하필이면 우리 집에 벼락이 쳤어요. 이제 이러면 그게 이제 간접적으로 벼락 맞을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를 들을 수가 있겠죠. 대부분 이제 그런 경험을 해보면 보통 천둥 소리하면 우르릉 쾅 이제 이렇게 그냥 길게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바로 우리 집에 떨어지는 그런 벼락에 의한 천둥 소리는 그냥 팍 하면서 굉장히 짧게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짧게 끊어지는 소리가 멀리 전파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르릉 쾅 이렇게 길어지는 분산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총을 쏘아본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총을 쏘아보면 영화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총소리 막 두두두두 피용 막 이런 소리가 나지 않아요. 실제로 쏘면 내 총소리는 그냥 팍팍팍 하면서 굉장히 짧게 끊어진다. 같은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쏘는 총소리는 가까이서 들으니까 굉장히 짧은 펄스로 들리는데 이것이 멀리 전파되는 과정에서 뭐 피용 하면서 이렇게 쭉 늘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빛에서 우리가 프리즘을 통과하는 빛이 빨간색처럼 파장이 긴 빛은 빨리 통과하는데 보라색처럼 파장이 짧은 빛은 느리게 통과해요. 그래서 불절이 다르기 때문에 무지갯빛으로 퍼져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산이라고 했잖아요. 정확히 똑같은 원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파형의 왜곡이라는 게 있는데 바로 이제 감쇄가 주파수에 따라 다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리가 줄어드는 정도가 주파수에 따라 다르게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경우죠. 윗집에 사는 사람들이 고양이를 키워요. 그래서 고양이가 맹 하고 막 울고 유리병 같은 걸 막 굴려서 땡으로 소리도 나고 막 뛰어다니고 이제 이러고 놀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2층에서 같이 고양이하고 놀면은 고양이 맹 소리도 들리고 유리병 굴러가는 소리도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막 이런 소리가 날 텐데 아래층에서 층간소음을 들을 땐 어때요? 그냥 쿵쿵쿵쿵 하는 발자국 소리 정도만 들리죠?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그런 높은 음의 소리들, 벽을 타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빠르게 감쇄가 돼서 약해져가지고 없어지면서 그 감쇄되는 비율이 좀 적은 낮은 주파수의 소리들만 남아가지고 우리 귀에 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소리하고 다른 소리가 되버렸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음색이 달라지는 건 뭐겠어요? 그렇죠. 파형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파형의 왜곡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레즐레드 감쇄가 주파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자, 그 다음에 충격파라는 게 있죠. 이것은 저기에서 보면 왼쪽에 있는 빨간 점처럼 그 소리가 퍼져나가는 속도보다 빠르게 이동하는 애들한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인데, 오른쪽의 그림처럼 저렇게 초음속 전투기 같은 것들이 슉 날아갔어요. 그러면 저렇게 그 겹쳐지는 부분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것이 사람 쪽으로 통과할 때 저 빨간색 선으로 지나가는 부분인데 쾅 하면 이제 큰 소리가 난다는 것이죠. 실제 여러분들은 이런 소리 들어본 경험이 없겠지만 1970년대에서 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동서 냉전이 아주 이제 격화된 시절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상공에 정체불명의 초음속 정찰기들이 막 날아다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에 2번 정도는 그렇게 쾅 하면서 창문이 흔들렸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그런 민간인 지역에서는 초음속으로 날아다닐 수가 없죠. 충격파가 워낙 이제 피해도 많이 주고 하다 보니까. 하지만 이제 만약에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된다라고 하면 좀 무서운 일이죠. 그리고 이러한 어떤 임의적인 비행체에 의해서도 충격파가 만들어지지만 실제 옛날 사람들도 이 충격하는 경험을 했다고 해요. 어떤 경우가 하면 낮게 떨어지는 별똥별 같은 경우 빠르면 거의 음속의 막 70배 이상으로 이렇게 아주 빠르게 내려오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충격파가 어떻게 들리냐면 내 머리 위에서 꽝 소리가 나면서 그 별똥별의 경로 앞뒤 방향으로 소리가 쫙 멀어지는 것처럼 들린대요. 워낙 빠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충격파가 들리는 건데 글쎄요. 별똥별은 우리가 보기도 어렵지만 그게 충격파를 만들 정도로 낮게 날아가는 것은 진짜 평생에 한번 경험할까 말까 하는 일이죠. 그리고 그런 별똥별을 맞는다. 굉장히 무서운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다 별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건데요. 특히 경험하고 싶지 않은 충격파는 이런 거죠. 핵폭발에 의한 충격파. 보통 충격파가 일어나는 지역은 빠르게 압축이 됐다가 또 급격하게 팽창이 되기 때문에 팽창이 되는 과정에서 온도가 쭉 내려와요. 그래서 김이 있는 것처럼 계속 구름이 만들어지는데요. 실제로 얼마 전에 그 베이루트의 어떤 항구에서 그 위험물을 적재했던 상공과 배에서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지 화면이지만 CCTV에서 보면 저 구름이 쫙 지나가는 이런 뉴스 영상들이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그렇죠. 저런 충격파 별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이제 굉장히 무서운 장면인 것이죠. 그 다음에 도플러 이펙트라고 하는 것은 저게 저 까만 점이 오른쪽으로 지금 막 빠르게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달려가는 방향으로는 파장이 짧아지죠. 진동수가 빠르게 되는 거고 그 뒤쪽으로는 진동수가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오토바이 같은 게 경적을 울리면서 내 앞을 지나가면 빵 하면서 이렇게 높았다 낮아지잖아요. 그런 현상을 느끼는 것이고 저렇게 소리보다 더 빠르게 날아가게 된다고 하면 충격파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저런 것을 우리는 도플러 이펙트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순정률과 평균율이라고 하는 조율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조율이라고 하는 것, 튜닝이라고 하는 것은 악기가 정확한 음을 내도록 이렇게 맞춰주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악기가 어떤 음을 내야 하나요? 라는 문제는 음악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악기가 동작하는 원리를 이해한다는 측면에서는 물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음의 그 소리를 내줘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또 수학적인 어떤 그런 논리, 또 규칙들이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지식들이 융합된 그런 주제다 보니까 우리가 다루기에 참 재밌는 주제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먼저 이제 조율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바이올린이나 첼로 같은 악기를 조율하는 이제 순정률이라고 하는 조율 방식이 있고, 피아노나 기타 같은 악기를 조율하는 평균율이라고 하는 그런 조율 방식이 있는데, 두 조율 방법은 다 각자 장단점이 좀 있어요. 근데 지금 현대적인 음악에서는 대부분 이제 평균율을 기준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왜 이제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지 이제 그런 배경을 좀 살펴보자는 것이죠. 먼저 기타라고 하는 악기가 어떻게 동작을 하나요? 하는 기타의 구조나 동작 원리부터 이제 한번 살펴보면서 그 악기의 조율이라고 하는 문제를 한번 다루도록 하죠. 자, 기타 현의 이제 진동 모드를 보면 오른쪽과 같은 모양으로 기타 줄이 진동을 하게 되는데요. 맨 왼쪽에 위에 있는 것이 가장 천천히 진동하죠. 저것이 이제 반파장으로 진동을 하는 첫 번째 진동 모드고, 그 바로 옆이 2분의 2, 그러니까 한 파장으로 진동하는 두 번째 진동 모드인데 조금 빨라요. 아래 왼쪽에 있는 게 2분의 3으로 진동하는 그거보다 또 조금 더 빠른 진동. 그래서 저렇게 정수배의 진동 모드들을 갖게 되는데요. 자, 이것은 실제로 기타를 한번 튕겨보는 건데요. 진동 모드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이것은 전체적으로 반파장으로 진동하는 진동 모드가 되겠죠. 그래서 12번째 플랫이 있는 부분이 가장 진폭이 크도록 이제 진동이 되는데요. 자, 이번에는 저 12번째 플랫을 손가락으로 한번 잡고 튕겨볼게요. 그러면 위쪽하고 아래쪽이 좌우가 반대로 진동하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보이나요? 그래서 위하고 아래가 서로 좌우가 반대로 저렇게 진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그 진동보다는 한 단계 이제 그 진동보다 높은 그런 형태의 정상파 진동을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저런 진동 실험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방금 전에 봤던 기타 줄은 양쪽에 고정되어 있는 고정단 진동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보통 줄을 저렇게 흔들 때 나오는 건 한쪽은 고정, 손으로 잡는 부분, 나머지 반대쪽은 개방단 진동인데 대략 전체 줄 길이의 4분의 3 파장으로 진동을 해요. 자, 진동을 한번 볼까요? 돌리는 게 진동이죠. 자,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 저런 식으로 진동한다. 대략 4분의 3 정도 되는 데가 마디가 돼서 저렇게 진동을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음악에서 악기를 조율하는 방식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면, 소리의 높이라고 하는 건 진동수의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인간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필이면 진동수가 2배가 될 때마다 같은 음으로 인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82Hz가 도레미파솔라시도의 미라고 하면은 그거보다 한 옥타브 높은, 그러니까 배음 164Hz가 다시 미로 인식이 되고, 다시 2배가 되는 328Hz가 또 다른 높은 미로 또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82Hz 다음에 164Hz, 거기다 다시 82Hz를 더한 246Hz가 아니라 164의 2배인 328, 이렇게 2배로 가고, 거기서 또 한 옥타브 높은 거는 328의 2배인 656Hz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수함수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주파수에 대해서 같은 음으로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여기에서 음계, 스케일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저기에 보인 82와 164, 이런 한 옥타브 차이를 어떤 음대로 채워 넣을까요? 하는 문제인데요. 가장 처음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피타고라스 음계나 그것과 비슷한 시기에 만든 3분손이법, 동양에서 쓰는 5음계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는 반음들을 포함해서 12개 장조 및 단조 음계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우리가 정수비를 사용할까요? 아니면 무리수비를 사용할까요? 하는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 이때 정수비로 이제 처음 이 음계를 만든 사람이 피타고라스예요. 저기서 C1이 도고요. D1이 레, E1은 미, F1이 파, G1이 솔, A1이 라, 그다음에 B1이 시고요. C2는 C1에 비해서 한 옥타브 높은 도가 될 거예요. 자, 주파수 관계를 보면 C1을 1이라고 했을 때 정수 비율로 나가야겠죠. 피타고라스는 이제 피타고라스 합파의 교주니까 모든 수는 이제 자연수의 유리수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5도 높은 솔의 경우에는 2분의 3 비율을 갖는 진동수라고 본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 다시 2분의 3을 곱하면 다시 5도 높은 레가 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2분의 3 곱하기 2분의 3을 하면 4분의 9가 되죠. 4분의 9는 2보다 큰 수죠. 4가 9의 절반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2보다 큰 수는 한 옥타브 높은 도보다 높은 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4분의 9를 다시 반으로 나눠요. 그래서 4분의 9 곱하기 2분의 1에서 8분의 9를 레로 보고요. 그 다음에 8분의 9에 다시 2분의 3을 곱하면 16분의 27이 다시 5도 올라간 라가 되고요. 여기에 다시 2분의 3을 곱하면은 역시 2보다 커져가지고 거기에 또 2분의 1을 더 곱해서 64분의 81을 만들면 이것이 바로 미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5개의 음이 최초의 피타고라스 음계 5음계가 돼요. 그리고 이 비율은 동양에서도 똑같이 3분손이법이라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5음계, 역시 같은 정수 비율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대략 소수점 셋째짜리까지 표현을 하게 되면 정수 비율로 된 이 비율들은 어떤 이제 차이들을 갖게 될 텐데요. 이 주파수들을 실제로 한번 그래프에 표시를 해봅시다. 미부터 한 옥타브 높은 미까지를 그려놨는데요. 얘네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지수함수적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세로축을 그 선형적인 좌표축을 쓸 수가 없어요. 로그 스케일이라고 해서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는 축을 저렇게 그리게 되면 대략 주파수의 증가가 저렇게 직선 형태로 보이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볼 때 저 선이 완전히 직선으로 보이나요? 약간 꾸불꾸불하죠. 왜냐하면 실제 높이를 느끼는 사람의 감각은 지수함수적인데, 저 음이 올라가는 관계는 정수 비율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잘 어려운 개념일 수는 있는데 그림을 그려보면 확실히 나타나는 게요. 각각 음간의 간격을 그려봅시다. 넓은 데가 있고 좁은 데가 있고 이렇죠. 근데 저런 음간의 간격을 다른 그러니까 바로 반음 높은 음을 기준으로 저 똑같은 간격으로 조율을 하게 되면 저렇게 안 맞고 어긋나잖아요. 그러면 저런 어긋난 것들은 크게 어긋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파수 차이가 조금 날 텐데, 저런 악기들을 동시에 연주를 하게 되면 저런 부분에서 맥놀이가 일어나겠죠. 이것은 이제 물리적인 개념의 용어고,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저런 맥놀이를 뭐 늑대가 우는 소리처럼 들려요. 그래서 울프톤이라고도 하는데, 저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왜? 소리를 사람이 듣고 느끼는 그런 방식은 지수함수적인 증가 방식으로 듣는데, 조율은 정수의 비율로 선형적으로 조율을 했거든요. 바로 그 차이가 저런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그러면 조율도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는 방식으로 만듭시다. 도에서 그 다음 도까지를 12음으로 나눠가지고 그냥 2의 12제곱근으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2의 12제곱근에 12제곱은 2가 되는 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직선이 되버리겠죠. 그래서 저 직선으로 표시된 전체 간격을 1200센트라고 이제 나누게 되고, 한 간격을 100센트씩으로 해서 반음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데요. 대략 뭐 정수로 쓴, 그러니까 유리수로 써놓은 근자값은 1.059463 정도가 된대요. 저 정도는 이미 사람이 귀로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값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저 정도로 맞추면 거의 직선으로 이제 정리가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조율 방법을 우리는 아까 피타고라스의 방법을 기반으로 한 것을 순정률 조율이라고 하면, 바로 이런 지수함수적인 조율 방식을 평균율 조율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런 평균율 조율은 어디서 제일 먼저 했을까요? 라고 하면 특이하게도 동양에서 먼저 했어요. 그래서 1584년에 명나라의 황자겠죠. 뭐 쭈자유이라고 하는 왕자가 이것을 정확히 개념을 설명을 하고 계산을 했다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왕자니까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을 텐데, 특히 춤을 추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조예가 깊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런 기록을 남겼다는 것이고, 1584년에서 1년 뒤에 벨기에 출생의 네덜란드 수학자 겸 물리학자인 시몬 스테븐이라고 하는 분이 똑같은 개념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쭈자유의 어떤 발표를 이 사람이 참고를 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필이면 딱 1년 차이로 됐는데, 워낙 거리도 멀고 정보는 서로 이제 교환을 안 한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그것도 비슷한 시기에 이제 평균율이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어떤 변화는 실제 작품에 적용된 것은 그 뒤로도 한참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그 평균율 클레비오 곡집이 대표적인 것이 되겠죠.
한 옥타브를 12개 반음계로 이제 나눠 놓다 보니까 각각 12개 단조 그리고 장조로 구성돼서 총 24개의 스케일 음계에 대해서 프렐류드, 그러니까 전주곡과 퓨그 이제 이것이 각각 2곡씩 해가지고 전부 48곡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음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익숙한 이제 그런 음계가 되겠죠. 쉽게 얘기하면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것이 이제 장조 음계가 될 것이고 라시도레미파솔라 이것이 이제 단조 음계가 될 텐데 보통 이제 이런 음계는 우리가 음악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모드, 그러니까 선법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진화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레고리안 모드 또는 이제 처치 모드라고 하는 이 교회 선법의 8개 모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이퍼리디안 모드가 도로부터 시작하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다장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하이퍼도리안 모드 같은 경우가 A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가 단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음계들을 각각의 모든 음에 대해서 이제 다 만들었다는 것인데요. 이 곡은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면 한 번쯤은 이제 들어봤을 법한 그런 곡일 텐데요. 자, 이제 바하의 평균율이에요. 뭔가 잘 설계된 건축물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바하의 음악을 이제 들어보면은 정말 수학적으로 정말 대칭성 있게 이렇게 작곡이 잘 된 음악이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 뒤로 이제 세월이 흐르게 되면 이제 쇼팽의 음악을 들어보게 되면 바하와는 조금 다른 이제 그런 화성적인 특성들을 보이게 되는데 여전히 바하 시대에 정의됐던 이제 그런 음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는 해요. 쇼팽의 왈츠를 한번 들어봅시다. 멜로디는 어차피 폴란드 이제 분이다 보니까 좀 독특한 그런 멜로디가 나오긴 하는데 화성적인 특징을 보면 어때요? 바흐보다는 훨씬 좀 화려한 이제 그런 화음들을 사용을 하죠. 근데 여기에 비해서 이제 드뷔시의 음악을 이제 들어보게 되면요, 조금 다른 특성들이 좀 보이게 돼요. 근데 드뷔시의 음악에서도 당연히 이제 조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스케일을 기반으로 하고 있긴 한데 여기서 이제 조금 독특한 스케일을 사용을 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보통 크로매틱 스케일이라고 하면 이런 반음으로 한 12개의 음인데 이것을 반음이 아니라 온음으로 이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스케일이죠. 이런 걸 이제 홀토 스케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스케일이 음악 곳곳에 이렇게 녹아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어떤가요? 왠지 좀 몽롱한 느낌의 인상파 그림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이런 음계에서 이제 더 발전을 하게 되면은 아놀드 숀버크 같은 경우는 이제 12개의 크로매틱 스케일을 각각의 음들이 다 그냥 독립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한 어떤 조성을 받지 않는 이제 무조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요. 한번 먼저 들어보죠. 어떤가요? 마치 꼭 무서운 영화를 볼 때 배경음악으로 이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요. 정말 조성이 느껴지지 않죠? 전체적인 음악의 분위기는 바하의 음악을 들을 때처럼 굉장히 대칭적이고 어떤 기하학적인 그런 느낌이 드는 음악이기도 하지만 또 바하의 음악에서 느껴졌던 그런 장조나 단조의 느낌은 또 없는 그런 굉장히 현대적인 느낌의 음악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현대 와서는 12개의 음을 다시 반음으로 나눠서 24개의 평균율 이제 조율 방식을 사용하는 음계를 쓰기도 하는데요. 이런 음악을 이제 우리는 마이크로톤을 이제 기반으로 하는 음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이런 마이크로톤의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인도의 전통 음악을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한 옥타브가 한 22개의 음으로 나눠져 있는 이런 22개의 슈루티를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슈루티 같은 경우는 22개의 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실 대표적인 음은 도레미파솔라시도 같은 7개의 음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반음씩 해서 12개의 음이 있고요. 그 사이사이에 이제 몇 개의 음들이 추가가 돼서 총 한 옥타브를 이제 22개의 음으로 구성을 하는데 이 경우는 그 평균율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 그 조율 그 기법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순정률에 가까운 그런 조율법이라고 보는 게 옳을 것 같고요. 이것은 이제 순수하게 음계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아마도 이것도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한번 음악을 들어보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이 영상은 그 인도의 어떤 전통 무용을 하시는 분의 이제 유튜브에서 빌려왔는데요. 그 무용하고 같이 한번 음악을 들어보도록 하죠. 이 음악을 여러분들이 들었는데요. 이 멜로디를 그대로 기타로 연주해 볼게요. 라든지 노래를 똑같이 나는 음을 내서 한번 따라 불러볼게요. 라고 하면 쉬울까요? 글쎄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우리가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하는 걸 보면 피타고라스 음계에서는 도레미솔라라고 하는 오음계가 가장 먼저 만들어졌고요. 음악학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시가 만들어지고 맨 마지막에 파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귀에는 여전히 파라고 하는 음은 익숙지 않은 음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 한 옥타브를 7개의 음으로 나눠놓은 그 음계에서조차도 정확히 그 발성을 하는 것을 연습하지 않은 가수가 아닌 일반인들 중에는 파음을 정확히 발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22개의 음계 평소에 익숙하지 않으면 정말 따라 부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음계에 대한 이야기는요, 각각 지역의 그 문화나 전통과 이제 관련이 있어서 사람 귀에 익숙해진 그런 어떤 음의 논말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순정률 조율이 더 편안하게 느껴진다는 사람도 있고요. 또 평균율에 익숙한 그런 경우에는 평균율의 어떤 그런 조율 방식이 더 편안하게 느껴진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5음계 이상으로만 넘어가도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렇게 22음계를 전통 음악으로 사용하는 그런 지역의 문화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취향의 문제다 보니까 어떤 것이 더 진보적이고 발달된 음계인가요? 이런 개념은 사실 없다고 보면 되고요. 각각 개성을 우리가 존중해줄 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 다만 이제 이런 어떤 음악, 그리고 음계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조율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수학과 그리고 또 물리학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런 현상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순정률과 평균율이 그렇게 다르다는데 여러분들 귀로는 얼마나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죠. 자, 220Hz. 같은 음이에요. 같이 울리면 맹놀이 아니면 하죠. 지금 한 게 220, 바로 전이 220이에요. 같이 하니까 맹놀이 두 번 일어나죠. 자, 높낮이 차이 구분했나요? 2Hz인데. 자, 이번에 4Hz. 확실히 앞에 게 조금 높네요. 예, 4Hz 차이. 맹놀이 4번 일어나죠. 자, 이번 10Hz 차이로 해볼게요. 확실히 구분이 되죠. 맹놀이. 자, 그런데 말이죠. 이번엔 2배 진동에서 같은 주파수 차이를 한번 볼게요. 400과 450. 10Hz 차이인데, 맹놀이는 방금 전하고 똑같지만 200Hz 대 10Hz보다는 조금 구분하기가 어렵죠. 자, 440과 445. 자, 이번에는 442하고 440. 자,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220Hz에서는 한 10Hz는 확실히 구분할 수 있었고, 5Hz는 좀 높나 낮나 이 정도고, 뭐 4Hz 정도까지도 구분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440Hz에서는 10Hz도 구분이 되는데 5Hz부터는 구분하기도 쉽지 않죠. 그리고 440과 442Hz는 거의 구분하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몇 Hz 차이를 구분할 수 있나요의 문제가 아니라 차이 나는 것이 원래 주파수에 대해서 몇 퍼센트가 바뀌었을 때 구분할 수 있나요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파수가 낮을 경우에는 조그만 주파수 차이도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가 있지만 주파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주파수 차이를 쉽게 구분할 수가 없어요. 같은 주파수 차이라도.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맹놀이는 어떤가요? 낮은 주파수건 높은 주파수건 그 주파수 차이만큼 맹놀이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조율에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공부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소리라고 하는 것은 역학적인 탄성파라는 것이죠. 그리고 소리가 전파되기 위해서는 빛과 다르게 반드시 매질이 필요한데요. 매질의 종류는 뭐 공기일 수도 있고 물일 수도 있고 기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주나 피아노 줄처럼 현인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드럼이나 아니면 책상이나 아니면 유리판 같이 그런 어떤 판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매질이 있을 수 있고 매질의 종류에 따라서는 이것이 종파가 되기도 하고 횡파가 되기도 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리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진동의 진폭과 관련이 있고 소리의 높이는 프리퀀시, 진동수와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음색이라고 하는 것은 파형, 웨이브폼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리의 다양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의 파동적 성질로부터 나오는데 간접, 회절, 분산, 공명, 도플러 효과 다양한 효과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런 악기를 조율하는 방식은 순정률과 평균율이라고 하는 크게 두 가지의 조율 방식이 있었죠. 두 개의 큰 특징은 순정률은 유리수의 비이고 평균율은 무리수의 비인데 유리수, 무리수 이게 뭐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 정도에 수학과 관련된 이제 그 주제에서 또 한번 다뤄보면 재밌겠죠. 자, 그래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강의 듣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했고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